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본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진짜 무서운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원일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본명님은 귀신을 보시니까 말씀을 하실 네네. 수 있겠잖아요. 네네. 예술 쪽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연장에 귀신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귀신들이. 네, 그리고 그냥 자기들도 노래에 홀리는 느낌? 그러니까 빨려 들어오고 이렇게 좀 몰린다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오케스트라도 거울이 있는 연습실이 많아요. 아무래도 봐야 되니까 본인의 모습을. 네, 근데 약간 거울 속에서 귀신들이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있다. 거울, 음악, 다 있네요. 좋아하는 건. 또 오케스트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 왜 귀신이 사람 많은 곳 좋아해서 클럽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오케스트라도 단원이 막 몇백 명 이러잖아요. 엄청 많죠. 몇십 명이지 최소. 200명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본명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오케스트라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의 파트는 퍼커션이라고 해가지고요. 타악기예요. 쉽게 말하면 작은 북, 큰 북, 팀파니, 건반 등등등등 탬버린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타악기는 전부 다 하는 팀이었어요. 이게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디션을 보고 얘는 들어오면 잘하겠다 하는 애들을 뽑는 오케스트라였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론 공부만 배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악기 파트 배정을 받아요. 내가 악기 파트를 뭘 할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근데 제가 파트를 타악기로 받은 거예요. 퍼커션으로. 그래서 퍼커션 파트를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신입 막내 단원들이 데뷔 무대를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일반 무대를 보는 건데 저희는 첫 무대니까 데뷔 무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동기들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도 면접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선배들 톤을 보고 따라칠 정도예요. 다 그렇게 재능 있는 친구들인데 저는 그냥 너무 못했어요. 타악인데 박치예요. 음치도 있고 그러니까 건반도 못하고 너무 그냥 엉망진창 너무 못해요. 연습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해도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이미 데뷔 무대를 가지고 그 다음 공연부터는 거의 빠짐없이 무대를 나갔는데 저만 1년 늦게 무대를 나가게 됐어요. 그 나가게 된 과정을 이제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동기들이 이제 무대를 나가고 나서 또 밑에 후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너무 못하니까 선배들도 연습 안 하냐? 이러면서 혼을 많이 내셨고 후배들도 그냥 겉으로는 선배 뭐 이러지만 실제로는 쟤 진짜 못함 약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고정 연습 날짜였는데 담당 선생님이 있어요. 악기 파트마다. 그래서 악기 파트 선생님한테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인 연습을 하겠다라고 미리 연락을 하고 그 다음 연습실 가서 몇 번 방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혼자 연습을 해요. 왜냐면 그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문자를 꼬박꼬박 잘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데뷔 무대를 너무 나가고 싶어서 수토 1이 고정 연습일인데도 월, 화, 목, 금도 나가고 개인 연습을 그리고 그 다음에 수토 1 남아서 연습하거나 아니면 먼저 와서 연습하거나 이렇게 개인 연습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근데 레슨 선생님은 좀 많이 혼내시는 선생님이어서 이제 레슨 선생님 눈을 피해서도 연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씩 연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연습하러 못 가요. 꼭 2명이 누구누구가 연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연습을 했거든요. 왜냐면 거의 왕따였어요. 너무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저랑 같이 연습을 해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연습하면 저한테 좀 진도를 맞춰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 혼자 연습을 나가는데 그럼 허락을 또 안 해주니까 이제 그냥 말도 없이 혼자 연습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혼자 연습을 하는데 원래 타기 연습실은 1번 방에서 주로 했었어요. 1번 방이 네. 제일 넓어서. 근데 악기실에서 1번 방까지는 정반대의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번 방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왜냐면 타악기니까 막 끌고 다녀야 되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비교적 가까운 중간 지점쯤에 있는 소연습실이라는 곳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방은 거울이 하나도 없는데 소연습실은 거울이 있는 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타악기를 연습하고 있으면은 그냥 뭐 별일이 계속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케스트라에서는 피아노 연주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피아노가 대연습실이라고 해서 큰 연습실, 그 다음 중연습실이라고 해서 두 번째 큰 연습실, 그 다음 소연습실 1, 2, 3, 4, 5, 6, 7, 8 이렇게 크기 순이거든요. 근데 저는 소연습실에서 연습했잖아요. 그 대중소에만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제가 타악기 연습을 하면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나 말고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이 건물 자체에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타악기 연습을 하다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면 연습을 멈추고 누구지? 약간 이렇게 듣잖아요.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하는데 제가 연습을 멈추면 동시에 멈춰요. 근데 다시 시작하면 똑같이 연습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멈추고 다시 들으려고 하면 이게 진짜 제가 멈추고 멈추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동시에 멈춰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도 동시에 시작해요. 제가 듣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찾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악기가 아닌 남의 악기는 절대 손대지 말 것.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피아노 연주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어떤 피아노 파트가 아닌 단원이 그냥 장난치고 있나 보다 라고 해서 후배면 혼내야겠다, 경고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실을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중연습실도 가고 대연습실도 가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다시 소연습실에 들어가서 제가 연습을 하는데 또 갑자기 똑같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잡으러 간다 이러고 스틱 딱 내려놓고 우선 중연습실이 제일 가까워서 중연습실을 갔는데 제가 분명 불 끄고 나왔거든요.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좀 규모가 큰 연습실이어서 제가 뒷문으로 들어간 거라 피아노가 있는 쪽으로 앞으로 갔는데 피아노 건반이 피아노가 열고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열려있는 거예요. 마치 방금 누가 연습하고 간 것처럼. 그래서 제가 누구지? 누가 이렇게 빨리 도망을 갔지? 이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랑 계속 동시에 연습하고 동시에 멈추지? 이것 때문에 잡으러 왔다가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불을 끄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나 불 껐다 지금 약간 이러면서 왜냐면 들어올 때 불 켜져 있었으니까 확실히 불 껐고 문 닫았고 이러고 다시 소연실을 가서 연습을 하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나 농락하는 거다. 아무리 나를 왕따시켜도 이렇게 농락하면 안 되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연습실을 갔는데 이번엔 문도 이렇게 누가 걸어서 열어놓고 불도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람이다 이러고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제가 닫아놓고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갔는데 피아노 건반이 또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큰 목소리로 야 나와라 이랬어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 연습실들은 무대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대에서 공연 들으러 가면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실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울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나와라 이러면 메아리까지는 아닌데 뒤에 라 하고 이렇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워낙 커서 분명 사람이면 들었을 텐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이러고 저는 다시 소연습실로 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제는 소연습실에서 중연습실까지 가는 게. 그래서 그냥 니는 니 알아서 해라.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혼나는 거지. 나는 내 연습할란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연습을 하려고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연습실을 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무대가 일정이 언제 공연이 있다 하고 공연 일정이 잡혔는데 그 공연은 내 데뷔 무대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미친 것처럼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손에 물집이 다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고 이러는데도 그냥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물집이 생기고 터져야 돼요. 왜냐면은 물집이 생기고 나크를 기다리면은 굳은 살이 안 배겨서 다시 물집이 잡히고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집이 터져서 굳은 살이 생기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계속 악기를 연습할 거면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연습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같이 레슨 선생님의 지휘 아래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악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메트로놈이라고 박자기가 있는데 걔가 삑삑삑삑삑삑삑삑 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 소리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제가 그 전날에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메트로놈 소리가 엄청 큰데 이게 신기하게 박자가 제 박자랑 메트로놈 박자랑 똑같이 맞으면은 메트로놈 박자의 그 삐삐삐삐 이 소리가 안 들려요. 박자가 서로 정확하게 물리면. 근데 제가 박자가 조금 틀어지잖아요? 아니면 살짝 틀어져도 솔직히 그렇게 완벽하게 물리게 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물리는 경우가. 그래서 메트로놈 소리는 아무리 악기 소리가 커도 거의 들리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그 전날 연습 때 레슨 선생님 없이 연습하는데 거의 2번인가 3번인가를 그 물려가지고 메트로놈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소름 돋으면서 나 이번엔 진짜 데뷔 무대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다음날 레슨을 듣는데 제가 연습을 하는데 너무 제 연주에 제가 너무 심취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다들 악기를 멈췄고 연습이 중간에 누가 멈췄나 봐요. 잠깐 멈춰 약간 이러면서 레슨을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듣고 그냥 미친 듯이 연주를 한 거예요. 혼자. 갑자기 혼자 독주를 한 거예요. 미친 듯이. 근데 갑자기 선배 한 명이 저한테 야야 너 미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요? 선배 왜요? 이러는데 야 디 이거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손이 다 불어 터져서 악기에 피가 다 튄 거예요. 근데 저분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악기 연주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좀 거의 살인 현장처럼 피가 악기에도 물들어있고 스틱에도 물들어있고 바닥에도 흘러있고 진짜 그 정도인데 제가 그럼 손이 진짜 아팠을 거 아니에요. 손에서 나온 피인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연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무실 갔다 와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선배들이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너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악기가 나무니까 악기에 이렇게 피 묻으면은 금방 썩는다고 이거 닦고 가라고 이렇게 혼을 냈어요. 제 손이 괜찮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선 악기를 열심히 닦고 스틱도 열심히 닦고 그 다음에 의무실을 가서 대충 손에 다 붕대를 일일이 감고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분위기가 뭔가 연습을 재개하지 않고 다들 저를 약간 기다리고 있었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막 조용히 그냥 들어갔는데 갑자기 레슨 선생님이 진짜 호랑이 레슨 선생님이고 여러분 영화 위플래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대머리 무서운 합주 선생님이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거의 똑같은 레슨 선생님이었어요. 진짜 무섭고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극악으로 몰아가서 성장하게 하는 케이스. 근데 저를 그렇게 극악으로 많이 몰고 가셨는데 그날 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혼자 연주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떨리잖아요, 제가. 그리고 방금 전에 피도 흘렸고, 그러니까 손도 너무 아픈 상태고, 너무 무서운데 지금 나 혼자 연습하라고? 이것도 나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근데 혼나지 말자. 정신 번쩍 차리자. 이러면서 연습을 했어요. 정신 진짜 차려야 돼. 똑바로 정신 차리고 레슨 선생님께 안 혼나는 게 목표다. 이러면서 제 파트를 하는데 갑자기 멈춰 이러는 거예요. 그땐 또 소리가 잘 들렸어요. 그래서 멈춰 이래서 네 하고 이렇게 멈추고 레슨 선생님이 어떤 평가할지 이렇게 눈 깔고 있는데
너 어깨 피고 허리 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고 어깨 피고 허리 피고 고개 여전히 눈 내리 깔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가 파트장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장이 뭐라고 해야 할까? 리더? 제일 리더이면서 그 다음에 그 공연 퍼커션 파트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파트장을 맡아요. 그래서 레슨 선생님이 없는 연습 때 연습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선배들이 위에 세 기수나 있는데 제가 파트장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제일 맨 위 기수 선배가 파트장 하거든요. 왜냐면 오래 할수록 솔직히 잘하잖아요. 저보다 3년 더 한 선배님인데 그래서 제가 3년을 건너뛰어서 최초로 거의 막내가 파트장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데뷔 무대도 제가 갖게 되고 그리고 저희 파트만 레슨하는 거 말고 전체 합주를 들어갔는데도 갑자기 자 잠깐만 다 멈춰봐 타악기만 해봐 해서 타악기만 다 같이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합주 선생님이 저를 딱 찝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건반으로 가서 어떤 파트 부분 쳐볼래? 해서 제가 심지어 연습 안 했던 거고 악보는 몇 번 봤지만 처음 쳐보는 구간이었는데 진짜 빠른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걸 했는데 성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도 좀 놀랐는데 근데 합주 선생님이 기존 건반 너 빠지고 분명히 너가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로 파트에 파트장까지 하고 이렇게 겹경사가 난 거죠. 데뷔 무대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대를 갖기 한 3일 전쯤에 저 혼자 지하 비상구 계단에서 혼자 오케스트라는 보통 악보를 안 외우거든요. 왜냐면 연주 시간이 막 2시간에서 3시간 이러니까. 근데 저는 악보를 다 외울 정도로 연습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되게 질투? 꼴 보기 싫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미리 나와서 그 비상구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악보를 보면서 혼자 손으로 그냥 무릎 치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그만둔 선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군기가 진짜 바짝 들어간 오케스트라였거든요. 완전 군대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선배라고 부르면 안 되고 선배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존댓말 써야 돼요. 그 존댓말이 약간 어른한테 쓰는 존댓말.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어쩌고저쩌고 이런 느낌. 근데 다른 파트긴 했는데 그 선배님 얼굴을 어쨌든 알고 중간에 그만두긴 했어도 선배님은 선배님이니까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저밖에 없었고 선배님만 지나갔는데 선배님이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 인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아무리 내가 싫을 수 있어도 인사까지 무시할 일인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선배가 알고 보니까 저희 오케스트라는 특이하게 항상은 아니고 종종 발레를 하는 무용하는 팀이랑 같이 무대를 꾸렸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음악에 맞춰서 발레를 하는 그 팀이 있었는데 제가 비상구 거기서 인사를 했던 선배님이 발레 연습하시는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알고 보니까 중간에 그만뒀는데 하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데뷔 무대로 갖기로 했던 그 무대에 발레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오셨구나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그 선배님 별명이 뭐였냐면은 어떤 도구 같은 거를 이게 발레가 완전 전통 발레는 아니고 뭔가 던져서 돌려서 받는 이런 것도 하고 약간 묘기를 많이 부리는 그냥 발레는 바탕이 되는 그런 무용을 하는 선배님이었는데 그 선배님이 이렇게 던져서 받는 걸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그 던지는 높이도 진짜 높고 그래서 그 선배의 별명이 그 기술을 토스라고 해요. 던져서 받는다고 해서. 근데 그 선배의 별명이 토스 신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 진짜 너무 잘하는 선배인데 중간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왜 그만두지? 약간 이랬던. 근데 그 선배가 다시 무대 도와주기로 왔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틀 전쯤에 리허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하필 제가 합주 선생님의 지정으로 건반 솔로를 맡게 되었는데 그 건반 솔로에 맞춰서 그 발레 선배님이 던졌다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휘자도 보고 발레하는 선배님도 보고
그러면서 제 솔로 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솔로 파트를 치다가 그 선배님을 딱 봤는데 제가 모든 귀신을 항상 봤던 건 아니고 뜨문뜨문 귀신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 리허설 하는 곳에서 조명 위에 제 또래? 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여자애가 그 조명 위에 앉아서 공중이니까 다리 왔다 갔다 딸랑딸랑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서 막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기 전부터 쟤 뭐야. 신경 쓰여. 나 데뷔 무대 얼마 안 남았는데 신경 쓰여. 또 귀신 보여.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 솔로 파트랑 그 발레 던지는 파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그 귀신이 던진 그 소품을 잡아서 밑으로 내려 꽂은 거예요. 이게 근데 위에 부분이 무거워서 보통 떨어질 때 위에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고 그거를 선배는 가벼운 부분 잡아채서 이렇게 받아내는 거여서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여자애가 내려 꽂아버리니까 이게 무거운 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가벼운 쪽으로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팍 꽂혀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배가 소리 지르면서 옆으로 피하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솔로를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연주를 멈췄고 그 선배는 야악 하고 비명을 질렀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 잠깐 멈춘다 그러고 다들 그 선배한테 달려가고 근데 저한테는 저도 놀라서 멈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한테는 별말 없었고 거의 그 선배가 실신하는 듯이 막 깨악 하면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다들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근데 그 여자애가 그냥 약간 재밌었다는 듯이 박수 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저도 놀랐으니까 옆으로 쓰러진 그 선배를 보고 있는데 그 선배는 거의 여자애랑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선배가 그 여자애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허공을 노려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 여자 귀신이랑 눈 마주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뭐지?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선배는 의무실 가고 저희끼리 연습을 진행하다가 제가 끝나고 몰래 개인 연습을 하려고 또 보고를 안 하고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연습실에서. 근데 그 무용하는 선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그 귀신 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귀신이라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다 알아. 너 그 귀신 일부러 붙이고 있는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가 간절한 건 알겠는데 귀신을 붙이고 다니지 말아야지. 너 때문에 나까지 죽을 뻔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세요? 선배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선배님 몸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선배님 귀신을 보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용을 하면서 귀신을 너무 많이 봤대요. 그래서 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해서 그만둔 건데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온 건데 선배님도 그 여자 귀신을 봤고 그 여자 귀신이 선배님을 향해 소품을 던진 거를 선배님은 봤고 그리고 그 여자 귀신이 선배님을 헤아렸던 걸 봤는데 선배님은 이제 그 여자 귀신이 나 때문에 온 귀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어떻게 귀신을 붙이겠어요. 전 무당집도 간 적 없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보는 거잖아.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거잖아.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많이 소름 돋는 거예요. 사실 제가 무대가 너무 간절했잖아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그때 그 사이비 종교가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였잖아요. 사실 제가 너무 간절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고 엄마가 너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면은 이번에 효과를 보고 효과를 봤으면 이제 그 종교 열심히 믿는 게 어떠냐. 이번엔 속눈썹 치고 기도를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자 귀신이 저한테 붙었어요. 근데 원래 있던 귀신이래요. 그 여자애가 선배님 말로는. 원래 그 연습실에 있는 귀신. 약간 형체를 잃어가는 귀신이었대요, 사실은. 완전 희뿌옇고 뭔가 안개처럼 뭉개져 있는 느낌? 근데 제가 그 사이비 종교 기도를 하면서 걔가 점점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선배를 해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사람의 형체도 갖추고 힘도 갖게 된 거예요, 걔가. 그래서 선배가 너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가 그 귀신이 너를 그냥 도와주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엄마한테 뭐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런 것도 들은 게 없고 그냥 귀신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것밖에 들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배는 사실 그 종교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제 수명을 자기가 먹고 자기는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 되길 도와주긴 하겠죠. 근데 저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걔랑 저랑 뒤바뀌는 거예요 서로. 어이구, 예. 근데 그것까진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 선배가 그만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 그만두라고. 네가 개인적으로 연습해서 해야지. 귀신의 힘으로 하면은 너 언제까지 그 귀신한테 매달릴 거냐고, 완전히 걔한테 뺏기고 나서야 그만둘 거냐고, 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기도를 멈췄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무대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 선배도 무사히 다치지 않고 끝났고. 근데 그 선배가 나중에 비상구에서 저의 인사를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그때까지는 선배가 제가 귀신을 못 본다고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저도 제가 귀신 본다고 어렸을 때 얘기했다가 왕따당한 경험이 있어서 아무도 제가 귀신 본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선배도 일반인들은 보통 귀신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제 옆에 그 여자애가 이미 붙어 있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선배가 괜히 그 여자애랑 자기랑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괜히 아는 체를 했다가 저를 해할까봐 저를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사실 무시하고 지나간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 귀신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귀신의 힘을 받고 있었어요. 그거를 선배는 이틀 전에 자기가 다칠 뻔하면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저는 무사히 잘 무대에 올라갔고 다들 너 진짜 잘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멈췄어요.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진짜 내 실력으로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간절한데 그렇게 네가 필요할 때만 하면 어떡하냐. 평소에도 잘해야지. 네가 필요할 때만 하고 빼는 게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약간 사이비 같잖아요. 교회나 다른 정상적인 종교들은 원래 필요할 때 찾아오라 이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믿는 사이비 종교는 필요할 때 찾으면 안 돼요. 평소부터 잘해야 된다. 평소부터 공을 쌓아야 된다. 기도를 해서.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게 더 악랄한 거다. 네. 약간 이렇게 설파하는 그런 종교였는데 그래서 엄마가 너 계속 기도를 하라고. 근데 엄마가 그냥 이제 내 실력으로 할래 이랬는데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귀신빨이 떨어졌는지 물론 예전만큼 최악은 아니지만 그냥 완전 잘하는 정도는 아니? 그냥 보통의 정도가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도 좀 의아했어요. 너 그때는 진짜 신들린 것처럼 잘하더니 요즘에 연습이 게으른가 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연습은 매일 나갔거든요. 나머지 네. 개인 연습은 계속 나갔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다음 무대에 그 공연의 멤버로 될지 안 될지 또 애매해진 거예요. 왜냐면은 제 실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었어요. 잠자기 직전까지 그 공연 무대만 계속 보고. 근데 네. 갑자기 이상하게 그 메인 솔로 파트장이 된 멤버가 갑자기 다리에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든 하고 싶어서 뭐든 다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모든 파트를. 예. 다 그 모든 파트를. 그래서 완전 그 사람만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파트를 할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들어가서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난하게 무대도 잘 끝나고 내려왔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번에 잘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멤버도 돼서 공연 무대 잘하고 왔지 이랬는데 엄마가 그거 다 엄마 덕분인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제가 무대에 오를 수 있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거라고. 그래서 엄마 그 멤버가 다쳐서 지금 3개월째 입원 중이야. 그런 것까지 엄마가 원했던 거야?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는 원하진 않았지만 너가 무대에 올라가려면은 그런 정도의 수는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휴, 예. 그래서 그때 진짜 미쳤다. 안 그래도 미쳤다고 꾸준히 생각해왔지만 그때가 이제 중3 이럴 때여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생각이라는 걸 좀 더 논리적으로 할 때잖아요. 초등학교 때보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미친 거다.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 하면 진짜 위험하다. 이게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주변까지 벌써 선배 그 멤버에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해야겠다 하고 안 하게 되니까 저는 아무리 연습해도 워낙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도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돼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었던 얘기를 하면서 진짜 무서웠다. 무섭네요, 네. 확실히. 네. 이게 이제 저주양박 비슷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하라고 했냐면은 기도문을 엄마가 써주셨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입으로는 약간 기도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써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그 교주를 위해 살겠고 그리고 교주가 건강하기를 그 교주 이름까지 다 써서 예. 예를 들어서 교주가 김돌비면 김돌비님의 무사 우병장수 건강을 기원하며가 첫 번째 기도 시작이에요. 하느님 아버지 이게 처음 시작인 것처럼 그 교주의 건강과 그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종교를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모든 귀신이 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모든 귀신이 제천선신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제천선신이 저를 도와주는 귀신이에요. 저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식의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를 도와주는데 그게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냐면은 아직도 그 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 기도문은 엄마가 속으로 말하라고 한 거 말고 입으로 외우는 기도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아직도 다 외우고 있을 정도거든요. 들으시면 진짜 소름 돋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그 무병장수와 귀신들이 모두 절 도와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묘랭개 교배폰 다이니 이제 세선 주선 마이안 주니 기분 주니 이런 식이에요. 뭐야, 완전 일본어 이상한 같네, 기도. 이거. 네, 일본 종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 일본어예요. 지금 현대 일본어가 아니라. 네, 옛날 일본어. 오. 그래서 그 기도문도 다 일본 한자로 써져 있고요. 밑에 조그만하게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번역이 써져 있습니다. 근데 본명님께서도 이제 계속 말씀은 해주셨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어쨌든 악역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네. 왜 이걸 얘기를 할까 굳이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종교를 믿고 나서부터 본명님과의 너무 마찰이 심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은 아예 인연을 끊은 상태라고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끊은 지 8년이고 아예 서로 왕래가 없고 연락도 안 하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서로 등본을 떼야 주소를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본명님께서는 인연을 끊으신 상태다. 그러니까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하고 있고 그 종교도 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미 인연이 끊긴 상태고 오지 네, 않는 상태니까. 네, 그때 무대 이후로 저는 진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기도는 끊었고요. 그 다음에 20살 때 아예 독립을 해서 사는데 무서운 건 등본을 떼면 제 주소를 알 수 있잖아요, 엄마가. 맞죠. 예. 그래서 제 주소에 있는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한테 제 번호와 주소를 뿌려서 저희 집에 찾아오고.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로 네. 이 사이비 쪽에 잘못 엮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고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떤 맞아요. 사이비 종교의 만행들을 다 요즘에는 매체로 다 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본명님께서도 오늘의 이야기도 솔직히 하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고 아니라고 거기서 말을 해도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이 사입이라고 종교를 나눠서 그 사람들을 빠뜨리는 데는 저는 사기랑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간절함을 이용하고 힘듦을 이용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뭔가를. 네. 근데 제발 좀 그런 피해자분들이 점점 사라져서 아예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사실 사입이나 뭐 가짜 무당들한테 그렇게 뜯기거나 하는 뭐가 다릅니까, 사실상. 오늘 또 어려운 이야기 가족분들도 엮여 있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또 그 용기에 또 박수를 드리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본명님의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 번 참여를 하셨고 사이비와 연관도 되어 있고요. 원래 또 귀신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기구한 삶을 사셨어요. 힘든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서 단편적으로만 들으셨을 때는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쭉 들어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탁리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탁리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리니님.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니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일단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탁송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제 이동시켜주시는, 그죠? 네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하던 중에 일이 좀 생겨서 이거를 썰로 풀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누가 계신가요? 아니요, 잠깐 여기 거리에 잠깐 나와가지고. 거리에? 네네, 집 앞에 잠깐 나와가지고. 아니, 잠깐만. 집 안에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조금. 여자친구분이 계셔서? 네네. 여자친구분이 계시면 혹시 여자친구분이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시나요? 맞습니다. 조금 싫어하고 돌비의 공포 라디오를 별로 안 그러면, 그러면 정말, 당장 문 열고 들어가셔서 네. 여친아 너 지금 노래 듣고 있어 이어폰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 바로 앞에 조용한 공원이 있어서. 여자친구분한테 그렇게 하면 혼나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리니님께서 탁송을 하면서 겪었던 실화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즐기십니다. 탁린이에요. 이 이야기가 25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700km, 800km 이상씩 운전을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데 하필 그 일요일날 여자친구가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일을 했어요. 일요일은 정말 이 콜이란 걸 찾기가 힘듭니다. 가뭄에 물 찾듯이 정말 찾기가 힘든데 찾는 와중에 경기도 여주에서 경북 영주 가는 콜을 잡게 되었어요. 뭔데? 경북 영주를 이동을 했는데 경북 봉화에서 부산광역시로 가는 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부산광역시? 이러면 이제 일요일에 부산에서 자고 월요일에 부산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냅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차주님께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동하시면 된다. 근데 차량 정보에 대해서 묻지 말래요. 뭐야 이건 또.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기사가 당연히 알아야 할 차량 정보는 뭐 차종이 오토인지 스틱인지랑 기본적인 유류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받았는데 출발지가 봉화의 모 장례식장이고 도착지가 부산의 모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운반하는 차는 운구차인가? 근데 이 운구차는 또 다시 생각하면 제가 운행을 할 수 없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차부터 일단 길기도 하고 저는 이종보통인데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건 좀 힘들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니래요. 폭스바겐 차량이고 그냥 일반 승용차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밥 먹고 이렇게 기차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차주한테 전화를 했는데 차주가 제가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서 예. 거기 계시는 직원분한테 차를 맡겨놨다. 차를 받아서 가시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출발지로 가서 그 직원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하니까 그분께서 지금 나가겠습니다 해서 차를 받았는데 탁송기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차를 보면 계기판 사진 찍고 그리고 외부 사진을 다 찍는단 말이에요. 찍고 운전석에 앉아있는데 거기 직원분이 나오시더니 혹시 뭐 기름 같은 거 있냐 해서 기름은 만땅이네요. 꽉 차 있어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해서 가려고 하는데 문을 닫는데 직원분이 문을 탁 잡으시면서 혹시 믿는 종교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근데 제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진 않아요. 대신에 길거리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성당 다녀요 라고 대답만 하는 정도로. 근데 유아 세례를 받아서 어릴 때 성당을 다녔었긴 한데 네. 지금은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지 도착을 하면 부산의 모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아요? 라고 하길래 맞다. 그러니까 거기서 1km만 걸어가면 성당이 하나 있다. 거기 도착해서 30분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를 할 거면 기도를 해도 되고 진짜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시간을 축치고 있어라. 정말이다. 도착을 해서 무조건 성당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런 경험도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귀신도 안 믿고 그냥 귀신의 존재를 안다는 거는 돌비의 공포라디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행을 시작합니다. 주행을 시작하면서 차주님한테 차주님 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네, 조심히 가셔서 도착하시면 전화 주세요라고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출발지에서 차를 건네주셨던 직원분이 제 핸드폰 번호로 전화 오셔서 예. 운전을 조심히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걱정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면서 너무 과한데 이 걱정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끊기 전에 이 차량이 고인의 차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차량에 처음 탔을 때 그 건설 현장에서 보면은 발목에 띠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랑 흰 색깔 하이바 같은 거. 그게 있길래 저는 차주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차주님의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던 차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차를 부산에 있는 집으로 옮기려고 탁송을 보내는 거였어요. 출발지 직원분이 저한테 고인의 차량이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가셔라 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찝찝하죠. 뭐 여름이나 이럴 때 중간에 가다가 차가 퍼져도 문제인데 이 차가 고인의 차량이라고?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뭐 어차피 그냥 15만 원 벌려고 나온 건데 그냥 하고 가자. 가는데 봉화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동, 경주 이렇게 지나서 내려가거든요. 네. 안동을 지나는데 그 차량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폭스바겐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 핸드폰을 가로로 세워놓고 블루투스를 연결해놓는데 근데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집으로 안내할까요? 이러면서 알람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서울인데 예. 집으로 안내할까요? 알람을 띄우면서 5, 4, 3, 2, 1 이게 계속 뜨는 거예요. 예. 당연히 X를 누르고 뭐야 음성인식이 잘못됐나 보다 이러고 다시 3km 정도 가는데 또 집으로 안내할까요? 뜨는 거예요. 그때 뭔가 이상한데? 정말 좀 이상한데? 이래서 끄고 안동에 조금 지나다 보면 졸음쉼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전자담배를 하나 피우는데 얘가 그 사람이 흡입을 하면 밑에 액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카트리지가 칙 하면서 조금 끓어요. 근데 이게 14번을 총 필 수 있는데 한 번, 두 번 피고 가만히 있는데 졸음쉼터에 정말 사람이 없었는데 그 전자담배에서 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숫자는 하나가 줄어있어요. 그래서 뭐지? 내가 뭐 버튼을 잘못 눌렀나? 네. 이렇게 또 피고 마지막에 3모금 정도 남았었는데 얘가 칙칙칙 하더니 진동이 찡 울리고 꺼지는 거예요. 누가 태운 거야? 그니까요. 저는 어이구. 정말 무서워서 이 차로 도망가도 무섭고 졸음쉼터에 달리는 거는 화물차들밖에 없고 예. 화장실로 가자니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차에다 그냥 던져놓고 기기를 예.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앉아서 여자친구한테 무섭다 이런 상황이고 제 사무실 형님들한테도 전화해서 무서워요 형 이러면서 어떡해요 이거 그랬는데 형들이 야 너가 피곤한가 보다 그냥 그거 끝내고 모텔 들어가서 자 반값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자 이런 거예요. 아니 무서운데. 그래서 봉화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반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 안동 휴게소에서 쉬고 30분 정도 더 달리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주위에서 뭐가 틱틱틱 하는 거예요. 이
탁송기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소리가 나면 뭘 밟았나? 하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건가? 이러면서 차량을 먼저 의심합니다. 이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면 기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하부 사진을 찍고 했을 때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러면서 다음 졸음쉼터에 세워서 시동을 가만히 켜둔 상태로 파킹을 해놨는데 운전석 뒷바퀴에서 뭔가 틱틱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내려서 후레쉬 켜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다시 차에 탔는데 또 운전석 뒷바퀴에서 틱틱틱 소리가 나길래 네이버에 찾아봤죠. 뭐 이 차량 증상에 대해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글에다가 시동을 껐다 키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게 있길래 시동을 껐다 켰더니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인 증상인가 보다 이러고 가고 있는데 부산을 거의 가기 전에 보면 경주가 하나 있잖아요. 경주 옆이 울산, 그 다음이 부산인데 경주를 딱 지나가는데 목 뒤에서 한기가 느껴지는 거 아세요? 제가 그 한기라는 거를 그날 처음 느껴봤는데 네. 뭐 보통 느낄 수 있죠. 저희가 혼자 어두운 공간에 있거나 하면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정수리 끝부분부터 목 뒤 그리고 엉덩이 골까지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내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나 보다. 에어컨을 끄고 다시 가고 있는데 그 출발지 직원분 있잖아요.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시더니 잘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저 아직 한 40분 정도 남아서 거의 다 간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일 없죠? 이러길래 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기가 센가 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행을 하다가 제가 물어봤죠.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탁송콜이 오후 1시에 떴던 거예요. 제가 영주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4시 반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1시에 떴는데 기사가 2명 정도 왔대요. 처음에 왔던 기사가 차량 사진을 찍고 타자마자 보인 차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이 사람은 돈보다는 생명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포기했으니까 나한테 왔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이 봉화 톨게이트를 안 지나고 다른 영주를 통해서 갔다가 영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나간단 말이에요. 영주 톨게이트를 가기 전에 전화가 와서 저 이 차 운전 못하겠어요 하고 출발지에 다시 내려놨대요. 네. 그래서 이 직원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 이랬는데 정말 대낮인데 저랑 똑같이 정수리에서부터 등허리까지 한기를 느끼고 뒤에서 틱틱틱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사님은 한기는 둘째치고 차에서 소리가 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고인이라는 소리는 어디 간 데도 없었고 그냥 틱틱틱 소리 나고 차량에 문제가 있다. 이걸 끌고 내가 부산에 갔다가 차에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겠구나 해서 콜을 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다가 제가 잡은 거예요. 근데 이 탁송이라는 거를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시청자분들 중에도 계실 수도 있는데 기사가 차량을 출발하고 도착지에 도착을 하면 원래 돈을 줍니다. 근데 탁송사가 출발하기도 전에 저한테 돈을 줬어요. 저는 돈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차가 중간에 가다 퍼져서 메카에 질질 끌려가더라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켜 있어야 되고 왜냐면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출발지분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있었고 뒤에서 똑같이 틱틱틱 소리가 난다. 근데 차량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부산에 도착을 하면은 자기한테 전화를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이제 상황실에서 전화가 온다. 기사님 잘 가고 계신가요? 이러길래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퇴근해야 돼서 무슨 일 생기면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물어봤어요. 근데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어떤 걸 말을 안 했을까? 이러시길래 이거 차 고인이 타신 거 맞지 않냐? 왜 말을 안 하셨냐? 이거 원래 기사한테 고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해준 게 차량이 손상된 부분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깨끗했어요. 그냥 우리 중고차 매매단지 가면은 있는 그런 차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차량이 퍼져서 갓길에 세워놨는데 뭐가 치고 간 거예요. 치고 가서 이분이 다리 밑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차량은 손상이 없고 그 고인이 되신 분, 그러니까 처음에 콜을 불러주신 여자분의 아버님이시죠. 그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이 얘기를 차에서 타서 들으니까 또 무섭네요. 이러니까 이제 거기 상황실 여자분이 그렇죠. 근데 에이 그래도 무슨 일 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탄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일단 뭐 4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심히 가겠습니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서 제가 그 도착을 하면 원래 사진을 찍어요. 근데 사진을 못 찍고 돌아서서 그 지하주차장을 나왔거든요. 그 건물이 어디였냐면 부산에 있는 장례식장 건물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장시장 건물이었고 그 건물 지하 3층에 차를 대고 예. 차를 주차를 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주차를 하는데 사진을 찍는 방면이 전방에 있잖아요. 앞에 본네트.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고 왼쪽으로 돕니다. 사진을 찍을 때. 근데 왼쪽 조수석 뒤 대각선 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찍고 뒤에 트렁크 부분을 딱 찍으려고 가는데 유리에 애기 손바닥 아세요? 조그만한 거? 애기 손바닥이 하나, 둘, 셋 있고 어른 큰 성인 손바닥이 양쪽에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주차도 안 했어요. 그냥 와. 냅다 뛰었어요, 뒤로. 근데 냅다 뛰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귀신도 안 믿고 제가 이 영적인 존재 믿는 거라고는 돌비의 공포 라디오밖에 없다고. 근데 하고 나서 1층에 딱 갔는데 정신이 말짱해지는 거예요. 예. 저거 차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직업 정신이 좀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와중에 다시 가니까 차가 시동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을 다시 켜고 계기판 다시 찍고 사진을 다 찍고 주차를 해놓고 키를 운전석 앞바퀴에 올리고 사진을 찍고 진짜 바로 뛰었어요. 1층으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도착지에 도착하면 전화라고 하셨잖아요. 전화를 하니까 그 출발지 직원분께서 거기 부산의 모 성당 주소를 주시면서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 일 없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당연히 다 얘기를 해줬죠.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고 마지막에 사진 찍을 때 내가 뒤에 사진을 찍어놨다. 이걸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보내주려고 딱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진짜 등골도 오싹했는데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때. 그런 상황에 이거는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밖에 눈에 안 보인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영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영매가 오든 무당이 오든 볼 수는 있지만 직접 겪은 건 본인이지 않냐. 근데 본인은 뭐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유아세를 받았던 뭐 어떤 기도 행사를 드린 적이 있던 정규시설로 가라. 이렇게 해서 성당에 가서 그 십자가가 크게 가운데 있고 의자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맨 앞에 앉아서 가만히 시간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정말 내가 앞으로 30분 동안 여기서 눈 감고 있을 시간이 얼마나 더 있겠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졸리면 본인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나오면서 잠드는 거 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입 밖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하는데 옆에서 수녀님이 깨우셨어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근데 저는 피곤한 것도 없었고 오히려 무서우니까 좀 등골도 오싹하고 하니까 잠도 안 오는 시점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 지날 때쯤에 되니까 그 출발지 분이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가서 꼭 샤워하고 자라. 근데 잘 때 불은 켜놓고 자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좀 싼 모텔을 또 찾았죠. 찾아서 갔는데 되게 깔끔했어요. 엄청 깔끔한 모텔이었는데 금액도 엄청 괜찮았어요. 그래서 누워서 있는데 그 모텔을 보면은 제가 보통 TV를 켜놓고 불을 끄고 잔단 말이에요. 모텔에서 자면. 왜냐면 조금의 불은 있어야지 제가 잠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 무드등을 켤 수가 있더라고요. 무드등을 켰는데 모텔의 구조가 우리가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보통 오른쪽에 자기가 눕는 방향에 탁상이 있고 그 위에 전화기가 있고 정면에 TV가 있고 그 밑에 책상이 있잖아요. 그 책상 위에 보면 수건이랑 바디워시 용품 이런 거 있고 예. 정말 무서웠어요. 그 바로 밑에가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냉장고 안쪽에서 우리 그 냉장고 오래된 거 쓰면 전기 스파크 튀듯이 틱틱 소리 나는 거 알아요? 알죠. 근데 그 소리가 아까 차에서 났던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틱틱틱 소리가 나는데 그 에어컨을 켜두고 이불을 덮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몸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거치고 그 출발지 분께서 시켰던 대로 무드등이 아니라 그냥 하얀 불을 다 켜놨어요. 근데 모텔에 누워있으면 이게 어떤 모텔은 그렇고 어떤 모텔은 안 그런데 보면은 불이 꺼지는 모텔이 있어요. 절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불이 꺼져요. TV도 꺼지고. 제가 그때 잠든 시간이 새벽 1시였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 새벽에 잠을 한 번씩 깨는데 보통 새벽 6시에 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새벽 1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깬 거예요. 예. 새벽 3시가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나 이런 거 들으면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맞죠. 근데 그날따라 그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15만 원 벌겠다고 하다가 진짜 망했다 이거. 내 여기 하루 잠자는 게 진짜 내 최고의 낙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누워있다가 새벽 3시에 딱 깼는데 거짓말처럼 진짜 불이 다 꺼져 있고 리모컨을 찾아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모텔은. 리모컨을 찾는데 그 누워있는 시점에서 오른쪽에 유리로 된 게 있고 시트지가 발려져 있고 화장실이 보여요. 화장실 내부가 보이고 문제는 화장실 안에서는 밖이 안 보여요. 네.
시트지가 발려져 있으니까. 근데 화장실에서 불이 꺼져 있는데 틱틱틱 소리가 나고 불이 켜졌다가 꺼진 거예요. 리모컨은 저한테 없는 것 같고 불이 켜졌다가 꺼졌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있다가 불을 좀 켜놓고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그 어떤 어린 애기가 있는데 예. 우리 꼬장꼬장한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무릎 정도 높이 오는 애기들이 입는 옷을 입은 애가 아쿠아 슈즈 같은 걸 신고 모텔 방 안을 뛰어다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그게 꿈이 처음이자 마지막 악몽일 거예요 아마.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몸을 세게 비틀면은 가위에서 깬다. 이런 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꿈만 꿨어요. 꿈만 꿨는데 그 차주님의 아버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차주님의 아버님이 그 꼬마애를 잡고 누워있는 저한테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애기가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깔깔깔깔 하면서. 그걸 꿈에서 꾸다가 눈을 탁 떠졌는데 그때가 아침 8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차주님 차를 준 그 직원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혹시 어제 불 다 켜놓고 잤어요? 그러길래 다 잤다 했는데 이 차를 주신 차주님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꿈을 꾸셨대요. 자기 아버님이 어떤 꼬마애랑 나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액자를 보면서 막 웃고 있었대요. 그러면 그 꿈에서 액자는 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주님은 그 꿈을 꾸자마자 그 차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부산으로. 찾으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정확한 사고 자리를 듣지는 못했는데 예. 그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차 사고가 났던 지점과 3km 반경이라 그랬어요. 3km 반경에서 사고가 났다고 들었는데 그 뒤에 차주님에게 제가 연락을 해야 할 일이 한 번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태료를 미납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연락을 했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예.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을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리를 안 하면 제 입장에선 굉장히 찝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직원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직원분이 그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차주님 따님 되시는 분이 꿈을 꾸셨대요. 계속. 장례식이 끝나고 이장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네. 버스에서 오는 내내 그 사고가 나는 당시까지도 계속 꿈을 꾸셨고 집으로 오는 내내 계속 꿈을 꾸셨는데 그 아버님이 꼬마애랑 나와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계속 웃었대요. 그 꿈만 계속 반복적으로 꾸신 거예요, 이분이. 예. 계속 꾸시다가 출발지분이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줬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준 줄 알았대요, 제가. 왜냐면 그 꿈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처음에는 액자에 누워있었던 저한테 손가락질을 한 거고 네. 조금씩 그 액자가 선명화되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저한테 웃었대요. 근데 그 직원분은 좀 찝찝한 거죠, 사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준 줄 알았는데 아무 일 없어서 그냥 다른 일로 전화를 준 거면 정말 다행이다. 근데 차주랑은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직원분도 차주님이랑 통화를 해서 뭔가 끝내야 할 사안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전화번호, 심지어 차량 정보도 없댔대요.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건 차를 폐차시켰다는 거란 말이에요. 차도 폐차시키고 네. 가족분들끼리 연락처도 다 주고 받았을 텐데 그분도 아무도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냥. 어마무시한 일들 겪었네, 이거, 진짜로. 아마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공포였지 않았나. 야, 근데 진짜로 그 리니님처럼 이런 일을 겪으면 야, 이건 진짜 뭘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이런 게 좀 영적인 그런 이야기인 건가? 이런 느낌인 건가? 이런 거에 안 들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어. 그 뒤로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는 네. 밤에 혼자 운전하기가 조금 무서워. 아, 근데 하셔야 되는 직업이잖아,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좀 그렇죠. 먹고 살려면 해야 되니까 하는데 예. 그래 이제 그럴 때마다 대낮에 공포 라디오를 듣고 밤에는 이제 클럽 노래를 틀면서 갑니다. 아, 아니에요. 조금 바뀌었죠, 이제. 아침, 낮에도 돌비공포 라디오를 들으시고 저녁, 밤에도 돌비공포 라디오를 들어야 돼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즐겨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더우면 더위로 이겨내는 거고 추위는 추위로 이겨낸다.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너무 잘 해주셨고, 또 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혹여나 뭐 지인분들이 겪은 게 있으면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자친구분도 언젠가는 돌비공포 라디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탁리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탁리니님은 탁송 기사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으시는 분인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탁리니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바쁘신데. 자, 오늘 탁리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거는 아마도 지금 모든 분들과 동일할 겁니다. 왜냐면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 분명히 혼자 있는데 옆에서 열댓 명 같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1위십니다. 탁리니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얼마 지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얘기. 원래 제가 돌비 라디오를 듣기 전에는 이런 경험도 없었고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끌려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강릉에서 대구로 장거리 탁송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배정받은 차량이 스타리아 9인승이었습니다. 탁송기사들은 보통 우리 헤이딜러를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이딜러를 이용하시면 진단평가사가 와서 실제로 자격증이 있는 분이 오셔서 차량을 진단해주시고 그 금액을 결정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이제 세미 진단평가라고 해서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탁송기사가 점검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받으시는 분이 차량을 직접 보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이 탁송기사가 그걸 점검을 한 걸 토대로 감가되는 내용을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겪었던 일인데 이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주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본인이 경험해본 부분을 토대로 사진 열심히 찍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강릉을 가기 전에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강릉 탁송을 갔다가 강릉에서 대구로 탈출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강원도 지역은 탁송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오지라고 하면은 홍천, 인제에서도 비린면 쪽이 군부대가 많은 쪽인데 강릉을 갔다가 대구로 가는 과정에서 스타리아 9인승 차량을 검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는 딜러분께서 아직 입금은 안 됐으니까 검수하시고 입금 받고 출발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검수하던 와중에 차량에 담배 냄새가 굉장히 짙었어요. 우리가 담배를 피면 냄새가 배지 않습니까? 물론 한 대 피고 창문을 열고 하면은 냄새가 좀 빠져요. 근데 우리 공사 차량이나 이런 거 보면 사장님들이 안에서 담배를 피시고 심지어 재떨이까지 만들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담배 냄새와 방향제 냄새가 섞여서 머리가 굉장히 아픈 차였습니다. 그 냄새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코튼 향과 맨솔 담배 향과의 그 섞임이 조화가 이루어져서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내가 대구로 갈 생각을 하니까 벌써 지끈지끈하다. 어차피 마지막 운행이니까 천천히 가자. 이런 마인드로 하려고 했는데 차가 조금 이상했던 게 우리가 스타리아 차량 혹시 아시나요? 스타리아 9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가 3열, 가운데 2열, 그리고 또 앞에가 2열, 운전석, 보조석 포함해서 총 9인승입니다. 9인승은 처음이었어요. 9인승의 차량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풀옵션이었는데 맨 뒷열의 트렁크를 열어보면 어떤 하얀 색깔 자루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딜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출발지 딜러분께. 이거 전 차주님이 안 들고 가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그랬는데 직접 통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차주님이랑 전화를 하니까 차주님이 그거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된다. 도착 지분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가 보다. 그냥 이래서 챙겨놨죠. 별도로 장소를 옮기지도 않았고 그냥 챙겨놨습니다. 입금을 받고 서로 간에 이 과정이 끝난 뒤에 저는 차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지도를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강릉에서 대구를 찍게 되면 동해안을 쭉 따라서 가는 무료 경로가 있어요. 이 무료 경로가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딱 진짜 바다가 보이는 그 길로 해서 내려갑니다. 오케이.
마지막 콜이고 서해안은 정말 지겹게 많이 봤으니까 동해안 물이 정말 맑다고 들었으니까 동해안 물이나 보고 가자 이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출발을 해서 가다가 동해 휴게소를 들리게 돼요. 동해 휴게소는 특별한 거 없었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바다 한번 보고 와 물 정말 맑다 이러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내비를 보면 제가 가고 싶은 경로를 찍어놨어도 얘가 실시간으로 이 길로 가면 빨라요 하면서 띄워줍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시참 때 갔던 길이죠. 삼척과 봉화를 잇는 36번 국도가 있어요. 제가 이 국도를 사실 지명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시참 참여를 하면서 설명하려고 그냥 36번 국도란 걸 알게 됐는데 이 국도를 지나면서 이 국도라는 자체가 왕복 2차선이에요. 굉장히 좁고 보통 우리가 왕복 2차선이라는 국도를 지나게 되면 그냥 쭉 이어져 있고 가끔 곡선이 급경사 이렇게 쭉 나오고 하는데 그 길은 산을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60km 구간단속이 있습니다. 사람이 60km 구간단속을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졸립니다. 제 앞에는 카니발 한 대가 있었고 제 뒤에는 소렌토 한 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승합차고 제 뒤에 있는 차는 저를 넘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갓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끔 세워주고 비상깜빡이 켜주면서 빠지면 그 차가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천천히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정표를 보니까 삼척땡 봉화라고 돼 있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으로 빠져서 가는 길에 정말 졸렸어요, 그날.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식사라는 시간이 따로 없거든요. 아, 예. 아예 굶는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세지 하나 먹은 게 다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밥을 중간에 먹게 되면 차마 말할 수 없는 졸음이 굉장히 몰려옵니다. 그때 시간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였고 예. 중간에 잠깐 쉬어야겠다 하고 갓길에 차를 대고 쉬고 있는데 분명히 제 뒤에 제가 중간중간에 차를 세우고 넘어가고 보내면서 제 뒤에 있던 한 8대 정도의 차를 봤어요. 제가 중간에 좀 넘어간다고 빨리 달린 것도 있는데 제가 갓길에 있으면 8대의 차량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안 지나가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30분을 있었는데 60km 구간 단속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30분 사이에 한 대는 지나갈 텐데 한 대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갓길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날 강릉도 청 맑았고 동해 휴게소도 맑았고 이 국도라는 구간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아, 나 이제 우산도 없으니까 차에 타야겠다. 그리고 차에 타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구형 카니발 카렌스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 카렌스 차량이 이렇게 먼저 지나가고 제가 그 뒤를 갔는데 흰색 카렌스였어요. 근데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네. 앞차의 뒷창문은 제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승합차고 좀 높기도 하니까 보는데 카렌스 뒤에 2개의 좌석이 있는데 한 꼬맹이가 맨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다시 옆좌석으로 옮기고 또 왼쪽 좌석으로 옮기고 또 오른쪽 좌석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사람이 움직이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옮기면은 머리가 움직이잖아요. 최소한 N자 모양으로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풍선 이렇게 들고 가면 쓱 움직이잖아요. 정말 그런 듯이 이렇게 쓱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서 사실 아무 생각 없었죠. 귀신이라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근데 쓱 가면서 앞에 보니까 7km 전방에 무슨 전망대 같은 휴게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들려서 아, 안 되겠다. 이거 핫식스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 차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차도 들어가네? 이러고 주차를 하고 내렸는데 그 차 안에 썬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차 안을 봤는데 아주머니 한 분만 내리고 차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가 분명히 타 있었는데 제가 본 건 애기였거든요. 애기 머리였고 이제 애기가 장난친다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차에 아무도 없다고? 애기가 먼저 화장실을 갔나? 그래서 제가 차를 탔는데 차에 타서 약간 신경은 안 쓰고 있었지만 사람이 흘끗흘끗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차에 타자마자 그냥 가는 겁니다. 애기가 타고 뭐 누가 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타고 가시길래 저도 그냥 따라간 거죠. 저는 제 갈 길 가면서 그 차가 앞에 있었던 거니까 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타신 카렌스 차량이 중앙선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왕복 2차선이니까 예. 이게 여기서 앞에서 사고가 나면 저도 사고가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도로로 이제 주행을 탁송이를 하면서 음주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음주가 아니더라도 운전 미숙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보면은 저는 운전하는 직장이니까 저는 좀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자주 하는 편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차가 1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방면으로 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지금 차 상태는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지금도 똑같이 휘청휘청거리고 그렇다. 가던 중간에 그 통화가 30분 정도 이어지는 중간에 왼쪽 건너편에, 그러니까 저희는 오른쪽 차선이죠. 왼쪽 건너편에 백숙집이 하나 있었어요. 불이 꺼져 있는 백숙집이. 근데 그 카렌스가 획 하더니 그 백숙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뭐 저 아줌마는 운전을 저렇게 하냐, 왕복 2차선 도로에 너무 위험하네 이 생각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대구를 들어가기 전에 보면 영주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때가 시간이 7시 한 반 정도가 거의 다 돼가는 시점이었는데 7시 반에 이제 영주 쪽 가다가 졸음쉼터를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좀 사람이 웃긴 게, 우리가 고속도로가 있어도 오른쪽에 보면은 민가가 있어요. 민가를 끼고 고속도로가 발달해 있는 지점이 있고, 네. 졸음쉼터 옆에 보면 펜스가 쳐져 있고 건너편에 집이 보입니다. 근데 한 집이 빨간 색깔 지붕이 있었고 파란 색깔 지붕이 있었는데, 빨간 색깔 지붕의 집 2층이 불이 빨간색인 거예요. 근데 빨간색 조명이 있는 집 바로 옆에 파란색 지붕의 집이 있었는데, 그 2층에 아까 카렌스에서 봤던 그 애기 머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기가 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창문으로 그림자를 비춰서 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보고 있는지 뒤로 보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사람 머리통만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저게 사람 머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가정집이니까 뭔가를 세워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게 창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 창문 보면은 시트지를 발라놨는데 유리가 좀 두꺼운 나무 테두리로 된 창문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면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이렇게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머리통이라고 생각했던 게 멀어졌다가 빨간색 조명이 있는 빨간 지붕 집 조명 앞에 똑같은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씨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보다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세수를 한번 하고 가야겠다. 빨리 가서 어차피 대구에 본가 있으니까 본가 가서 자든지 해야겠다. 와 이건 정말 무섭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저희가 매매단지로 보통 차가 가는데 여기는 조금 달랐어요. 이 스타리아 차량을 밴으로 개조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밴 특장하는 곳이나 튜닝샵이 보통 산 인근에 있습니다. 근데 주소가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주소였어요. 네이버를 치면은 우리가 로드뷰가 나오잖아요. 로드뷰는 대낮 기준으로 나오니까 여기구나 하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거의 막다른 길로 가면은 가지 뻗어져 있듯이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오른쪽으로 꺾어졌다가 두 번째 왼쪽으로 꺾어야 우리 매장이 나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제가 영주 휴게소에서 7시 반이었으면 대구에 도착했을 시간이 거의 8시 반이나 9시 사이였어요. 그 어두운 밤에 가로등도 하나가 없었단 말이에요. 헤드라이트 불빛 하나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다가 오른쪽에서 우회전을 하고 두 번째 왼쪽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헤드라이트가 보면 요즘 신차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단까지 해서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려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많이 어둡다 보니까 저는 밑으로 내렸다가 위로 올리는데 이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옆이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서서히 옆으로 퍼지는데 빛의 끝부분에 반바지를 입은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게 사람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봇대 바로 옆이어서 전봇대가 또 있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불빛을 사라락 내렸어요. 내렸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버튼을 당기면 쌍라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버튼 탁 당겼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좌석에 앉아서 등골이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런 거를 정말 느끼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요즘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다시 마을의 초입구로 내려가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매장 앞쪽 마당 쪽에다가 CCTV를 달아놓더라고요. AD D캡스 해가지고 달아놓잖아요. 움직임 막 감지되고. 기사님 방금 여기 오셨지 않냐? 거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딱 보면 우리 매장이다. 다시 오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튜닝샵이나 이런 걸 보면 보통 창고형처럼 생겼어요. 거기는 좀 특이했던 게 가운데 큰 자물쇠를 하나 열면 양쪽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렉이라고 하시나요, 돌비님? 렉 장비라고 해서 팔레트를 이렇게 쌓을 수 있는 3단짜리 렉이 있어요. 그게 그 공장 안에 이렇게 쫙 들어가 있었는데, 딱 들어갔을 때는 정말 깜깜하고 건물 안 자체도, 창고 안 자체도 굉장히 어두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일을 마무리할 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불이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사장님, 제가 이거 사진을 좀 찍어서 꼭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불을 하나 켤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불을 켤 수가 있대요. 오른쪽에 해서 불을 하나 탁 켜니까 정말 환해지더라고요. 어두웠다가 환해지면 사람이 안도감이 듭니다. 네. 지금 좀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진을 다 찍고 불을 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로등도 없고 마당에 아무것도 없고 불을 끄면은 저 차 한 대랑 저 차도 이제 불을 꺼져 있을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 불을 끄고 나가자. 가운데 큰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걸 다시 잠그고 나왔는데 한 15분 지났나? 그 ADT 캡슐을 핸드폰으로 해제를 하고 풀 수가 있더라고요. 이걸 하셨는데 다시 잠금을 하셨는데 안 잠긴대요. 안 잠기는 이유가 뭐가 있냐 보면은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센서와 센서 사이에 레이저가 투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비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활성화가 안 되신대요. 근데 제가 서 있던 자리는 그 창고 입구에 자물쇠 잠근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창고와 창고 사이에 네. 통로가 하나 있었는데 통로에도 센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고와 창고 사이를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길에 어떤 뭔가가 떨어진 것 같다. 기사님이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길 처음 가보고 이 어두운 곳을 내가 여기 올라가라고? 나는 너무 겁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좀 무섭다 지금. 제가 오늘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분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대구 서구의 어떤 곳이었고 네. 제가 본가가 있는 곳은 동구란 말이에요. 서구와 동구 사이에 버스 타고 여기 가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그분이 팁을 주시겠다. 내가 2만 원 정도 더 챙겨줄 테니까 택시 타고 가셔라. 이러면은 창고 경비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요? 라길래 알겠습니다 했죠.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하러 갔는데 가운데 보면 무슨 칸막이 같은 게 하나 있대요. 들어가서 칸막이를 조금 치면은 안쪽으로 들어간다.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쳐봐라. 발로 탕 차고 경비를 눌렀는데 됐대요. 그러고 나서 기사님 지금 바로 입금해드릴 테니까 거기 마을 입구로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걸어서 내려가시면 어차피 마을에 가도 괜찮다. 천천히 내려가셔서 가셔라. 고생하셨다. 제가 경비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로 갔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마당 앞에 뭐가 움직이면 움직임 센서가 울린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30분 뒤에 전화가 오셔서 기사님 혹시 아직 안 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저 카카오티 불러서 택시기사님 오고 있다. 한 7분 뒤면 도착한다. 아닌데? 집 마당 앞에 뭐가 계속 움직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진짜. 분명히 나 혼자 있었고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들짐승일 수도 있지 않는가. 왜냐면 뒤에가 산이니까. 그 사장님께 결국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본인이 동영상을 보겠대요. CCTV를 봤는데 이 사장님께서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센서를 보기 전에 경비가 한번 작동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경비 해제가 한번 작동이 됐다가 다시 경비가 되고 움직임이 감지가 됐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그 창고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물쇠가 잠겨있는 거? 거기 우측에 보면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고리가 있는, 문고리를 돌리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잠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CCTV를 봤는데 그 문고리가 열리면서 누가 나오는 흔적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보였던 거죠. 예. 문고리가 열렸다가 완전히 활짝 열려서 벽에 한번 탁 부딪히고 가만히 있다가 엄청 빠르게 탁 닫힌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제가 그런 줄 알았대요. 차에다가 뭐 두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이 위치를 보내드리니까 사장님이 이거 아닌데 거기에 있을 사람도 없고 그 문이 잠겨있다. 기사님이 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이게 왜냐면 안에 뭐 튜닝 장비나 이런 게 있어서 좀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서 우리 저거 잠궈 놓는다. 왜 그렇죠? 이랬는데 그 옆에 텐트가 하나 있어요. 하얀 색깔 우리 그 아울렛 같은 데 보면은 텐트가 있고 그 위에 깃발 달린 텐트 있잖아요. 그런 텐트가 있었는데 그 텐트를 다 잠궈 놓고 이렇게 퇴근을 하셨대요. 근데 그 텐트가 안쪽으로 모이는 거죠.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가운데 지점이 다 잠겨 있었는데 찍찍이로 잠겨 있었는데 CCTV를 보니까 찍찍이가 풀린 거예요. 풀려서 나풀 하다가 아침에 와보니까 다 풀려 있었대요. 근데 이 찍찍이의 강도가 엄청 세서 사람이 듣지 않는 이상은 풀릴 수가 없대요. 예.
그러고 나서 사장님 이건 제가 내일 아침에 확인해볼게요. 정말 이상하다. 이게 문이 열릴 수가 없다. 정말 안 여셨냐? 이러길래.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냐. 나 그러지 말라. 나 정말 무섭다. 나 진짜 정말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그만하시라고. 나 진짜 화낸다고. 그만하셔라. 이랬는데 알겠다고. 겁이 의외로 많으시네? 이랬는데 예. 사장님이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집에 가서 잤는데 제가 살면서 가위라는 거를 처음 눌려봤어요. 그날. 제 방 구조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니까 제 물건들은 다 그대로 있었고 문 옆에 책상이 있고 의자 있고 그 옆에 무슨 장신 거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방에 앉아 있는데 책상 밑에 보면 조그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의자를 넣는 공간이 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눈은 떴어요. 사실 제가 이게 잘 때 약간의 빛은 있어야 잠이 드는 성향이라서 그 천장에 조그마한 불빛을 하나 켜놓고 잔단 말이에요. 근데 불빛은 제가 자고 일어나는 내내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근데 자는데 뭔가 바퀴가 끌려가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의자를 당기면은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들리면서 눈을 탁 떴는데 천장에 무드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지면 빛이 일부는 보이고 일부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무드등에 보이면서 뭔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위를 푸는 방법은 유튜브도 많이 봤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봐서 다 아는데 그걸 시도를 조차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생전 처음 겪어보는 거였고 막 등골이 진짜 오싹하다고 우리 요추 부분에 땀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가운데에 누워있는데 침대에 이렇게 다리를 큰 대자로 잔다고 해야 되나요? 큰 대자로 누워있으면 우리 양 허벅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침대에 뭐가 눌리면 양 허벅지가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고 눈을 탁 떴는데 꼬마애는 아닌데 조금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제 허벅지 양쪽 바깥쪽에다가 서 있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이게 내가 꿈꾸는 것 같다. 나 이런 경험 정말 처음인데 눈을 탁 떴는데 몸이 가위에서 풀리지는 않았는데 자꾸 사람이 이게 좀 어두운 부분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눈을 아래쪽으로 깔고 의자 밑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흰자 2개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어요. 일어났는데 그냥 아침이었단 말이에요. 아침이었는데 부재중 전화가 7통이 와 있는 겁니다. 저는 다음날은 이제 예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집에서 좀 쉬었다 나가야겠다 이랬는데 전화가 7통 정도 와 있길래 뭐지? 이러고 봤는데 그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아침에 오셔서 CCTV를 봤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자물쇠를 잠그고 제 뒤에 하얀색 뭔가가 따라서 같이 나온 거예요. 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경비 센서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오르막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와서 그 창고 마당을 딱 지나가는데 제 뒤에 T죠? T 거기를 붙잡고 같이 올라온 거래요. 같이 올라온 걸 사장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사장님은 제가 누구를 태워서 오신 줄 알았대요. 왜냐면 탁송기사들이나 대리기사들은 픽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태워서 왔나? 그래서 계속 봤는데 반대쪽 CCTV를 보게 됩니다. 가운데 길이라고 했잖아요. 가운데 길에 문짝을 발로 차면은 경비가 된다라고 해서 문짝을 발로 차는 것까지 찍혔는데 가운데에도 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가고 나서 왼쪽 가운데 문이 팍 열렸다가 알아서 닫히고 그 마지막에 문이 열렸던 게 제가 문을 닫았던 그 정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닫히고 그 하얀색이 텐트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보이지는 않았대요. 근데 하얀색 텐트 쪽으로 갔을 때 그 사장님이 아침에 텐트 쪽을 봤는데 텐트에 손 모양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흙이 잔뜩 묻은 손으로 그걸 꽉 쥐면 생기는 자국이 있잖아요. 그게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끝입니다. 근데 예. 가위라는 거를 정말 생전 처음 눌려봤어요. 근데 이 가위 눌림이라는 거는 겪어본 사람들도 알겠지만 눌리면 답이 없어요. 진짜. 아예 이런 경험도 없었고 유독 이 시참을 처음에 참석을 하고 나서부터 뭔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그러시지? 이게 그 얘기하면 따라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예. 물론 제가 이 시참을 참석할 주제가 더 생기는 거니까 네네네. 제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돌비님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사람이 안 겪던 걸 겪으니까 와 내가 정말 피곤하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예. 내가 미친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탕민이님 이런 걸 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겪는다면 저는 빨리 죽었어야 돼요 진짜로.
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겪을 사람은 겪는 것이다. 네, 안 겪을 사람은 백날 제 걸 듣건 귀신 얘기를 하건 경험을 못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잡을 건 잡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탕리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좀 고지로 가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죠. 특히나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러 곳이 있지만 특히 좀 안 좋은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겪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겪는 건 환영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 뭐 어떤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건 환영인데 너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막 위협이 가해진다거나 그런 것만 아니시면 좋겠다라는 선에서 겪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이야기를 해주시러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가위 눌리시는 거 환영입니다. 그리고 귀신 보시는 거 환영입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선까지는 안 가시는 걸, 그거는 제 바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